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경찰서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기만 하면 경찰이, 검찰이 알아서 피해자 편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라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밥상 완성해서 떠먹여줘도 먹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송치유에 많은 분들이 저희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아니 내가 이렇게나 많은 증거를 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경찰이, 검사가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고소장을 쓴 것과 변호사가 고소장을 쓴 게 과연 얼마나 다를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요 직접 작성한 고소장 저한테 들이미시는 경우들 많은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거 이대로 제출됐으면 무조건 무죄 나왔겠다 라고 생각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대체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과 당사자가 작성한 고소장이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요, 추정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소장에는 추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상대방의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기를 한번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1억을 빌려갔어요. 1년 뒤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갚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갈 그 당시에 나 돈을 빌려가지만 실제로는 돈 안 갚아야지 이럴 생각이었는지, 내가 실제로는 돈을 빌려가지만 다른 데 써야지 이런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돈을 빌려가서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중간에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못 갚게 된 건지 고소인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장에는 뭐가 들어가냐? 추정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소인이, 즉 당사자가 직접 작성할 때도 추정이 들어가고요, 변호사가 작성할 때도 추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추정을 구성해 나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변호사는요 그 추정을 합리적 근거를 갖고 추정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의뢰인들이 이렇게 작성합니다. 부모님 병원비로 쓴다고 했는데 안 쓴 것 같아요, 확인해 주세요. 끝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이렇게 씁니다. 피고 소인은 부모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며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소인과 피고 소인의 공통 지인인 다른 그 친구를 통해 확인해 보면 그 일시경 피고 소인의 부모님은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피고 소인은 용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앞에서도 한 말과 뒤에서 한 말과 똑같아요. 사실은 병원비를 빌려갔지만 병원비를 안 쓴 것 같아 라는 거지만 어떻게 추정을 해나가고 그렇게 추정을 한 근거를 어떻게 달아가느냐에 따라서요, 경찰이 그걸 읽고 아 이거 뭐야 추측에 의한 고소잖아, 이거 안 돼 라고 치워버릴 것인지, 충분히 설득력이 있네 라고 하면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인지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추정, 그뿐만 아니고요, 추정을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당사자는요 고소장 본문에다 씁니다. 피고 소인이요 부모님 병원비로 쓴다고 했는데 그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확인해 주세요 라고만 합니다.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뭐야 실제로 확인도 안 해보고 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니 뭐 경찰이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무슨 근거로 확인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어떻게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근거를 갖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소장 말미에 수사 요청 사항을 기재하면서요, 어떠한 수사 기법을 통해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당사자는요 고소장 쓰면서 수사관님 제 거짓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변호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고소장 본문에는 상대방의 기망 내용, 구성 요건과 관련된 것만 쓰고 수사 요청 사항에 피고 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부모님의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것이 병원비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계좌이체로 흘러들어간 다음에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실제로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시경 피고 소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할 게 명확해지잖아요. 오케이, 그 계좌 내역 제가 받아볼게요. 할 게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증거 제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당사자는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증거를 다 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요 피고 소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만 제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이나 검사 입장에서, 저도 검사를 해봤지만요 증거 자료가 만장씩 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볼까요? 못 봅니다.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바늘을 모래사장에 던집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래사장에 바늘 있게 없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그 넓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 위해 모래사장을 주섬주섬 하면서 훑어다니겠죠. 근데 너무 넓은 모래사막에 바늘이 떨어져 있으니까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좀 찾다가 야, 바늘 없는 것 같아 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가서 너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여기 있잖아 라고 하면서 짚어주게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출할 때는 바늘만 딱 찾아서 제출하면서 여기 바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수많은 모래사장 더미에 바늘을 던져놓고 여기에 바늘이 있으니까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상대방이 실제로 이렇게나 나쁜 놈이야, 얘 다른 데서도 이러고 다녀 라고 하면서 이것과 관련이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니까 경찰이나 검사가 보기에는 이 혐의와 관련된 증거, 바늘 그건 없는 것 같아 라고 포기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 네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뭘 쓰느냐보다 뭘 쓰지 않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고소장을 더 길게 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인 분들이 당사자가 직접 쓴 고소장도요 30장 40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검사하는 입장에서 고소인이 쓴 30장 40장짜리 고소장 차를 안 보게 됩니다. 왜? 너무나 쓸데없는 말, 상관없는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증거를 더 제출할 거냐, 어떤 말을 더 쓸 거냐, 이것보다 중요한 능력은 뭐냐, 변호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어떤 말을 쓰지 않을 것이냐, 어떤 말을 빼고 어떤 증거를 뺄 것이냐.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과 핵심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를 가려내는 게 변호사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소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변호사의 고소장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살펴보시고요, 변호사 선정에 있어서도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직접 고소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주의하셔가지고 고소장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